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체 제작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디자이너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옷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엄마가 대형 쇼핑몰에서 옷 장사를 하셨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 아무튼 저는 패션 분야의 일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패션뿐만이 아니라 창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죠. 누군가의 작품이 욕심이 나서 베껴보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내 작품을 도용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는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얘기해보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답니다. 제가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하고 패션계에 취직을 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친외삼촌도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민영아, 너도 이쪽 일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거잖아? 그러려면 안목을 많이 넓혀야 오래 살아남는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안목을 넓혀가야 해. 저의 삼촌은 패션 분야에서 전통 코스를 밟은 분이시죠. 대학에서 의료학을 전공했고 잠시 유학도 다녀왔고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지금은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계세요. 하루는 백화점에 갔다가 외삼촌을 만났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그동안 전화통화만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너무나 반가웠죠. 삼촌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왔다면서 같이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없으니 맛있는 걸 사 먹으라며 지갑을 열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참,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삼촌하고 같이 점심 먹을 분은 네가 불편하지 않을 뿐이야. 그분도 네가 불편하지 않을걸? 그분은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이고 삼촌 대학 동문이자 절친. 아마 대화가 잘 통할걸? 그렇게 저는 삼촌을 따라서 식사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과 점심 약속을 한 디자이너분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패션 전공하고 있는데 조카야. 같이 자리에도 안 불편하지? 불편하긴. 날 몰라? 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 사실 저는 이분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분이 먼저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드렸죠. 삼촌하고 절친이라는 분이 이분이셨어요? 퍼플 디자이너시잖아요. 저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팬이에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디자이너분은 패션계에서 별명이 퍼플 디자이너로 통하죠. 작품의 보라색 계열 중에서도 퍼플 색상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죠. 보라색이면 보라색이지 보라색 중에 퍼플 색상은 뭐냐 하겠지만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다 보니 같은 보라색 중에서도 바이올렛 색상, 퍼플 색상 등을 구분하죠. 저는 마침 제 가방 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다이어리 속에 퍼플 디자이너의 인터뷰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여러 지면을 할애한 인터뷰도 아니고 작게 나온 박스 기사 정도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이시라 인터뷰 기사만 오려내서 다이어리에 넣어 가지고 다녔죠. 대중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꽤 알려진 디자이너시죠.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동경했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패션 쪽으로 정해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님을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처럼 저도 일하고 싶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저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띡 하고 오더군요.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던 문자였어요. 저는 너무나 좋아서 방방 뜨고 말았어요. 삼촌, 나 합격이래. 대기업 패션회사 신입사원으로 합격했대. 삼촌도 좋아하고 퍼플 디자이너님도 축하한다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죠. 밥 먹던 자리가 갑자기 축하의 자리가 되어서 분위기는 더욱 업이 되었죠.
저는 대기업 패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취업해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퍼플 디자이너가 그날 저를 굉장히 좋게 봤더라고요. 어느 날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퍼플 디자이너가 또 셋이서 밥 한번 먹자는데? 시간 언제 괜찮니? 그렇게 다시 퍼플 디자이너와 식사 약속이 잡혔죠. 그런데 이번엔 퍼플 디자이너가 자신의 아들을 약속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제 아들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안 됐어요. 한국에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핫한 곳을 민혁 씨가 좀 소개해줘요. 이 녀석이 아주 쓱맥이어서 내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면서 퍼플 디자이너는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저와 데이트를 하라고 하더군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로 퍼플 디자이너 아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이 사람은 유학 후 한국에 정착했고 패션 잡지 기자로 취업을 했죠. 저는 이 사람과 3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꼬리내버렸어요. 제가 퍼플 디자이너의 며느리가 된 거죠. 결혼을 하고 출산 전까지 저는 다니던 패션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출산과 함께 정들었던 회사를 퇴사해버렸죠. 제 뜻 반, 시어머니 뜻 반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옷 장사를 해서 학교 갔다 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엄마들이 학교 앞으로 우산을 가져오는데 저는 비를 쫄딱 맞고 집까지 달려갔어요. 그때 얼마나 쓸쓸했는데요. 그래서 내 아이는 꼭 혼자 두지 말자 생각했어요. 물론 애가 좀 크면 다시 디자이너 일 시작할 거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공감해 주셨어요. 나도 그랬다. 일하느라 우리 아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어. 그게 아쉽더라고. 네가 그러고 싶다면 아이 키우고 그리고 언제든 내 회사로 들어오너라. 두 팔 벌려 환영하마.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회사로 들어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 종일 일하진 않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만요. 시어머니가 배려를 해주신 거죠. 다시 재취업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그간 육아를 하면서 생각해놓은 디자인과 또 새로운 의지가 쏟아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존경하는 퍼플 디자이너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니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저는 최선을 다하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디자이너로서 시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제가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존경하던 퍼플 디자이너의 모습이 와르르 깨지고 말았어요. 이건 뭐 거의 성격 파탄자 수준이더군요. 직원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직원들은 왜 이런 걸 참고 넘어가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이 직원들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길들여져 있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협박이 희한하게 먹히고 있더군요. 회사 내에 서 있었던 일들을 밖에 나가서 왈가왈부하면 디자이너 업계에 발도 못 디디게 매장시켜버릴 거야. 나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인 거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가 패션계 바닥에서 발도 내딛지 못할 만큼 매장당한 사례가 있어서 직원들은 시어머니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더 웃긴 건 패션계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실장님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타사의 작품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실장은 어느 회사에든 존재하는 파트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유독 이 모니터링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더군요. 이 모니터링하는 실장님에게 카피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카피 상품이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도 뻔뻔스럽게 하더군요. 만약 이 상품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네 책임이야. 왜냐하면 이런 것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모든 창작은 카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알아들어? 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도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엄청 실망을 했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상도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육아 중에 스케치해두었던 디자인들을 회의 시간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직원들의 평이 아주 좋았어요. 힘든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스케치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름 뿌듯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해서 보니 어제 회의석상에서 보여주었던 제 디자인을 시어머니가 마치 자신의 디자인인 걸로 어깨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실장님이 밤새 작업을 했더군요. 제가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창작을 카피하는 건 디자이너의 수족을 잘 나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고쳐나가자고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패션 디자이너계의 데모 얼굴을 짓밟았다면서 저를 직원들 앞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더러 카피를 했다는 거야? 아니, 최 디자이너, 그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 알면서도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한낱 걸음마 단계인 최 디자이너 작품을 내가 표절했다고? 넌 우리 회사 디자이너이기 전에 내 며느리라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정말 실망이다. 넌 내가 부리는 디자이너로도 실망이고 내 며느리로도 실망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고는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자고 말하는데 직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더군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고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해서 일하더군요. 시어머니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기 싫으니까 회사를 관두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만약 카피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승승장구하셨겠어? 좀 릴렉스 해줘봐. 당신 아이 낳고 키우면서 좀 꼬인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 그 연장선인 것 같아. 조금만 더 여유를 갖자. 그러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해? 이 바닥은 원래 이러니? 됐다. 더 이상 말을 말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 듯이 시어머니 회사를 나와서 제 이름을 건 자체 제작 개인 패션 쇼핑몰을 열었어요. 사실 이건 저의 오래된 꿈이었죠. 더 많은 경험들을 쌓고 자본도 넉넉해지면 40대 초반쯤에 실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바로 실천에 옮겨버렸죠. 마침 친정엄마가 오래 하던 옷가게를 정리했고 제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자신의 지분을 좀 넣어도 되냐면서 목돈을 주셨거든요. 남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을 저질러서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항심이 더 커서 일을 저지르는 걸로 보더라고요. 엄마 보란 듯이 꼭 일해야겠어?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일을 벌여도 되는 거야? 나는 옷 하나 사더라도 당신한테 물어보고 사잖아. 난 작은 것도 그렇게 상의를 하는데 당신은 대체 이게 뭐야?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당신과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했다면 당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남편은 도저히 제 기분과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창업한 이유를 몰라? 내가 어머니 회사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 어머니하고 나는 가치관이 달라. 그리고 당신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뭘 상의하라는 거야? 상의하면 당신이 창업하라고 했을까? 또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 보고하기 바빴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전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창업 초기라서 쇼핑몰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데 남편은 딸아이 육아에 가사 일에 조금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시어머니 회사에 있을 때도 가사일에 적극적인 남편은 아니었죠. 하루는 딸아이가 열이 올라서 어린이집을 갈 상황이 못 됐어요.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사무실을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이라 남편에게 부탁을 했죠. 여보, 오늘 하루만 휴가 내면 안 될까? 수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출근을 꼭 해야 할 상황이라서 당신이 수아 병원에 데리고 다녀와서 하루만 함께 있어줄래? 그러자 남편이 저를 아래위로 훑어보고 한다는 말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라니? 당신 딸이잖아. 하루 휴가 내고 나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회사를 내가 휴가 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휴가 낼 수 있는 거야? 당신은 회사를 그렇게 다녔냐? 휴가 내고 싶으면 언제든 냈어? 조직생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출근을 해버리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은 뒤에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출근을 하면 딸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퇴근을 하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요. 친정엄마도 충분히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죠.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수아 문제에 대해 양해를 구한 뒤에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은 대안도 없이 친정엄마에게 딸아이를 맡기겠다는 말에 무작정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차더군요. 남편이 날 이해해주지 않는데 제가 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저는 그날 육아를 함께 해주지 않은 남편에게 치를 떨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엄마에게는 이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당분간 수아와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친정엄마는 노발대발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장 따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겨우 말렸어요. 네가 친딸이라면 너희 시어머니가 그랬겠냐? 며느리니깐 그렇게 방관을 하지.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윤서방은 그게 뭐니? 아이는 혼자 낳았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육아랑 가사일을 아내 일로만 여겨?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하시면서 수아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일단 벌려놓은 일이나 잘해. 사업까지 잘 안 되면 엄마 폭발해버릴 거야. 수아 걱정 말고 네 일이나 잘해내. 알았지 딸? 친정엄마는 그렇게 한숨을 푹 내쉬고서는 저를 적극 도와주셨어요. 저는 벌려놓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이 수아는 엄마가 잘 케어해 주셨어요. 남편이 딸아이 수아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수아를 데려다 주고 또 월요일이 되면 수아를 친정으로 데리고 왔죠. 간간히 평일에도 수아가 보고 싶으면 남편은 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막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남편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친정집으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 반복됐죠. 그러다 본의 아니게 남편과 저는 따로 살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저의 자체 제작 패션 쇼핑몰을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시어머니의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단 1도 관심이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혹시나 시어머니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오면 일부러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하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뜬금없이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민영아, 그건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갑자기?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남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우리 부부 이야기했더니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네가 수아 데리고 친정에 갈 만도 하다고 하더라.
와이프가 일하면 남편이 엄청 도와준대. 아이들 케어는 물론이고 집안일도 반 이상은 한다더라고. 미안해. 내가 내 생각만 했더라고. 당신 일하랴, 애 챙기랴 힘들었을 텐데 게다가 우리 엄마 밑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나도 아빠가 처음이니 몰랐을 수밖에.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이해해줘. 이렇게 남편은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일하는 저를 이해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렇게 조금씩 남편과 저는 연락을 해가면서 서로 대립됐던 의견들을 조금씩 좁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 아닌 별거를 한 지 8개월쯤 지나고 저는 수아와 함께 남편 집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했죠.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도 사과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딸 수아 때문이었어요. 그간 수아가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작은 운동회를 했는데 수아의 모든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참석을 했더군요. 우리 수아만 아빠 자리가 부재했어요. 그날 수아가 하는 말이 수아만 아빠가 없다. 친구들 다 아빠랑 달리기 하는데 엄마는 왜 아빠랑 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엄마는 내가 미워? 아빠랑 노니까 내가 미워? 생각해보니 수아의 말이 맞더라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딸아이가 누려야 할 아빠와의 추억을 막는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남편 집으로 모든 짐을 챙겨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또 사무실 일이 바쁘다 보니 짐 쌀 여유가 좀처럼 생기질 않더군요. 그러던 중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저는 수아를 남편 집에 맡기고 사무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수아 때문에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더니 아침에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상당했거든요.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남편에게 맡기긴 했지만 불안했어요. 우선 사무실에 급한 일을 처리하고 저는 바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아에게 키즈폰을 해주었거든요. 딸, 괜찮아? 이마에 손 짚어봐. 뜨거워? 많이? 그럼 아빠랑 병원 가?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 놓을게. 그랬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또랑또랑 하더군요. 열이 떨어졌구나 싶더군요. 수아가 하는 말도 엄마 나 괜찮아. 나 TV 봐야 돼. 전화 끊는다. 바이바이. 하고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아참, 해열제 먹으라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수아를 불렀어요. 잠깐만! 수아야! 수아야! 엄마 할 말 더 남았어! 수아는 빠이빠이를 했지만 통화 종료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계속 말을 하면 수아가 들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혼자서 계속 말을 이어갔죠. 수아야! 아빠한테 약 달라고 해? 수아 가방 앞주머니에 보면 해열제 있어. 꼭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 맞는다? 분명 통화 종료가 안 됐더라고요. 수아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속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렇게 만화 주인공들이 좋을까 생각하고 저는 제 핸드폰의 통화 종류를 누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핸드폰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오더군요. 아, 맞다 아들. 그 자식이 며느리년 잘 처리해둔다 했다. 넌 신경 꺼라. 저는 핸드폰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실했거든요. 이윽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도 참, 수아 있는 데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수아야 아니야. 말귀 다 알아들어. 제발 말 조심 좀 하세요. 걱정 마, 안 들려. 수아 방금 거실로 나갔잖아. TV 본다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몰라요? 방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다 새어나가죠. 앞으로 조심해요. 엄마랑 나랑만 알아야 할 얘기는 수아 없거나 수아 자고 나면 말하자고요.
순수한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지 엄마한테 전해서 일 그르치면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럼 어쩌시려고. 그래, 아들 말이 맞네. 알았어. 오늘은 그만하자. 그러고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말하는 며느리녀는 분명 나일 테고 날 처리한다는 그 자식은 대체 누구지? 날 해코지한다는 건데? 그럼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꽉 끼쳐서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샘 작업이 있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수화를 부탁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을 하는데 무서워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집에 왔는데도 부들부들 온몸이 떨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행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소파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누군가가 똑똑똑 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잠결인가 하고 다시 마음을 놓으려는데 또 똑똑똑 하며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아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던 대화 속에 그 얘기가 실현되는 건가 생각하며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현관벨이 있는데 왜 노크를 하지? 참, 우리 집 현관벨이 고장난 걸 아는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공포에 떨었어요. 하필 오늘따라 엄마마저 모임에서 여행을 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엄마가 모임에서 여행 간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정말 날 어떻게 하려고 엄마도 없는 날을 잡았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두려워졌어요.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더군요. 저는 현관 모니터를 켜서 계단복들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놀라는 제 목소리에 문 밖에 있는 저 사람이 들을까 봐서요. 저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열어서는 안 되죠.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작은 기척이라도 들릴까 봐서 조심조심했죠. 그런데 밖에 있는 남자가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똑똑똑똑 수차례나요. 저는 현관에서 살금살금 거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에 들었죠. 그리고 112를 막 누르려는데 민영아, 집에 없어? 삼촌이야. 민영아, 문 열어. 삼촌?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딱 저의 삼촌 목소리였어요. 그럼 번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 삼촌이었단 말이야? 삼촌 목소리에 저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했어요. 삼촌? 삼촌이야? 라고 물어보고 저는 현관 모니터로 삼촌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세상에나 고개를 드니 삼촌 얼굴이 맞더군요. 번거지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었을 때에는 몰랐거든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삼촌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삼촌의 얼굴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삼촌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벨 고장난 거야? 고장이 났으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왜 불편하게 살고 그래? 배소리가 안 나서 계속 똑똑거렸잖아. 대체 집안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안 들은 거야? 그러고 보니 엄마가 현관벨 고장이라고 서비스를 부른다 어쩐다 했던 기억이 이제야 나더군요. 아마도 삼촌이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쓰고 오는 바람에 딴 사람인 줄 알고 놀라서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저는 겨우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삼촌에게 삼촌,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삼촌이 갑자기 제 앞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러시더군요. 민영아, 미안하다. 이 삼촌 용서하지 마라. 네 회사 쇼핑몰에 내가 추천한 디자이너 있지? 성진영 말이다. 사실 성진영 내가 너한테 심어놓은 스파이야. 나쁜 짓 하려고 너한테 보낸 거야. 삼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차근차근 삼촌의 말을 생각해봤죠. 제가 패션 쇼핑몰을 창업할 때 삼촌이 저에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셨더군요. 제가 인재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잘 아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너랑 성격도 디자인 스타일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할게. 성진영이라는 이 친구 말이야. 나이는 어린데 자체 제작이 가능한 경력직이야. 너랑 잘해봐. 이 친구랑 잘해서 자리 잡아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삼촌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역시 삼촌은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렇잖아도 경력직 디자이너 한 명 채용하려고 공고를 낼까 아니면 아름아름 추천을 받아 채용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역시 우리 삼촌은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프로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성진영이라는 친구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펼쳐봤더니 완전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저는 되물었어요. 아니 삼촌, 이런 인재가 큰 물에서 안 놀고 이런 작은 쇼핑몰에 경력직으로 오겠어요? 욕심나면 연봉을 많이 줘. 그럼 되잖아. 하면서 삼촌이 웃었죠. 저는 이력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성진영 디자이너와 만남을 가졌어요. 진영 씨? 난 페이도 많이 못 주는데 나랑 손잡을 수 있겠어요? 아이, 대표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대표님 밑에서 바닥부터 배워서 저도 쇼핑몰 낼 거라니까요. 그래서 대표님과 손잡고 싶다고요. 저는 진영 씨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다 진영 씨랑 나 라이벌 되겠는데? 그리고 저는 진영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하게 되었어요. 진영 씨 포트폴리오 보니까 디자인이 참 좋던데 그거 나랑 같이 작업할까? 대신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챙겨줄게요. 사실 저는 진영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자마자 욕심이 났어요.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긴 하나 스케치를 마저 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디자인을 진영 씨가 구현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영 씨에게 제 디자인도 제작을 할 거지만 진영 씨의 포트폴리오 속의 디자인도 제작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한 거죠. 당연히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진영 씨와 저는 저의 디자인과 진영 씨의 디자인을 완성해서 이제 출시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었죠. 그러던 참에 삼촌이 커밍아웃을 한 거죠. 진영 씨 포트폴리오 말이다. 사실은 네 시어머니가 만든 거야. 삼촌의 말을 듣고 순간 저는 놀랐어요. 한참을 생각했지만 삼촌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삼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시어머니 스타일 아는데 아니야. 달라.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게 달라. 시어머니 스타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네 시어머니가 보통 여우니? 네가 눈치챌 걸 미리 알고 평소 하던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에서 조금 변형한 거야. 그래야 너를 속이지. 그래야 네가 못 알아보지.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시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렸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이 질려버려서요. 삼촌이 말을 이어갔어요. 네 시어머니가 너 쇼핑몰 표절 걸리게 하려고 함정을 만든 거야. 성진영 디자이너 작품을 너의 쇼핑몰에서 출시하기 1시간 전 네 시어머니는 같은 디자인의 옷을 출시할 거야.
그리고 후발로 나온 너의 쇼핑몰 디자인이 자신의 회사 디자인에 표절했다고 내몰 거야. 너희 쇼핑몰 망하게 하려고 말이야. 네 시어머니로부터 거액을 받은 성지정 디자이너는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네가 쇼핑몰에 언제 새 상품을 발표할 건지 네 시어머니에게 알려줄 거야. 아무리 쇼핑몰이라도 표절한 게 소문이 퍼지면 타격이 장난 아니야. 평범한 일반 쇼핑몰이야 애초에 도매에서 물건 떼다 쓰는 거니 상관없지만 자체 제작을 내세우는 쇼핑몰은 다르지 않니?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에게 표절이 들통나면 그건 곧바로 나락으로 가는 길이잖아. 너도 나도 그렇게 망한 쇼핑몰들 잘 알고 있잖아. 삼촌의 말을 듣다 보니 저는 궁금해졌어요. 삼촌,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죠? 왜요? 저는 당신의 아들 부인이고 당신의 손녀를 낳은 엄마인데요? 대체 왜요? 그리고 디자이너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저 아래에 있고 시어머니는 모든 디자이너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네가 시어머니 회사를 박차고 나간 뒤에 시어머니 브랜드 매출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아니? 그런데 네 쇼핑몰은 승승장구해 있잖아. 욕심 많은 네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서 부하가침인 거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오만 사람들을 다 발로 밟고 가족에게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 너라고 관두겠니? 약이 오를 대로 올랐겠지. 원체 물려받은 자산이 많아서 브랜드가 안 된다고 망할 사람은 아니지만 네 시어머니는 모아둔 재산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자기 밑에 두던 아이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가 창업을 해서 승승장구하는데 네 시어머니 성격상 이해를 못하지. 씨를 말리고 뿌리를 뽑아야 성이 풀리지.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삼촌은 작정을 하고 그간 쌓인 얘기들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네 시어머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어. 타이밍을 본 거야. 네가 네 신랑이랑 화해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을 기다린 거지. 네가 행복해하는 정점에서 표절이라는 디자이너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추악한 꼬리표를 달아서 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생각해봐라. 혼자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라이벌들을 밟았겠니? 너도 봤지 않니? 회사 직원들 끽소리도 못하게 휘어잡아 버리는 거. 너 하나쯤 이 바닥에서 산채로 매장시키는 건 네 시어머니한테는 시군죽 먹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답답한 제 가슴만 주먹으로 쳐댔어요. 삼촌은 냉장고에 가서 생수를 가져왔어요. 삼촌과 저는 벌컥벌컥 물 한 잔씩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너랑 윤서방이랑 이혼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너 디자이너로서 나락 보내놓고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수압 뺏고 네 남편과 갈라서게 할 모양이야. 이건 윤서방도 모르고 있어. 그제야 저는 그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이 다 이해가 갔어요. 저를 처리한다는 말이 이런 거였군요. 저는 삼촌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삼촌은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삼촌을 아빠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삼촌은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시어머니도 용서 못하지만 삼촌도 용서 못해요. 지금 감정으로는 시어머니도 삼촌도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민영아. 성진영 디자이너 너에게 소개한 일을 비롯해 너에게 한 모든 짓들 진심으로 미안하다. 삼촌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이 얘기만 더 들어다오. 삼촌은 대학 시절부터 네 시어머니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어. 네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 삼촌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수인이라뇨? 이게 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예요?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
삼촌 바보예요? 어떻게 부하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삼촌은 그렇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래도 머리가 좋아 공부를 좀 했더니 대학 문턱을 밟게 되더라. 대학 캠퍼스에서 공주 같은 너희 시어머니를 처음 보고 촌놈인 내가 첫눈에 반해버렸어. 혼자서 네 시어머니를 짝사랑했다. 청바지 한 벌과 잠바 하나로 1년을 버티던 나는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단발머리에 머리띠를 하는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쁘더구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 동화 속 공주님의 눈에 들려고 네 시어머니 주변에 얼쩡거렸어.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 내가 네 시어머니의 부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 네 시어머니보다 잘 나가는 여자친구들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꺾어버리고 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네 시어머니 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렸어. 바로 네 시어머니 결혼 소식이었어. 네 시어머니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한다더구나. 나를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대. 난 그때 반성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주더라. 알다시피 외갓집이 가난하잖아. 외할머니가 삼촌 하나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나에게 목돈을 준다고 하더라. 이번님 말 해주면 꽤 많은 돈을 준다고 말이야. 그 일이 뭐였냐면 남의 디자인을 훔쳐서 네 시어머니를 가져다 주는 거였어. 그 훔친 디자인으로 네 시어머니가 공모전에 합격을 한 거야. 대학생 신분으로 공모전에 입상을 해서 당시에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 그 공모전 입상이 디자이너로 이름 날릴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었지. 그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버린 거야. 삼촌은 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삼촌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들어드렸죠. 부하 노릇을 잘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내 유학비까지 보조해 주더라. 내 입을 평생 막자는 의도겠지. 나는 좋았다. 내 형편에 어떻게 유학을 가니? 네 시어머니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로 나는 외국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네 시어머니는 퍼플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고 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성공 뒤에 내가 있었노라고 나를 치하하더라. 그런 삶이 나쁘지만은 않았어. 나는 계속 부하 노릇을 해나갈 작정이었어. 그런데 내 조카에게 이러는 건 아니다 싶다. 내가 아무리 부하 짓을 하며 살아도 내 조카에게는 이래선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네가 어떤 아이인데 민영이 네가 나를 잘 챙겨줬잖니. 아빠나 다름없다고 어버이날이며 생일이며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런 조카가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런 조카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다면 난 사람도 아니지. 미안하다 민영아. 삼촌을 용서해다오. 더불어 삼촌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어린 딸 하나를 두었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딸이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아버지인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해온 거라고 하더군요. 삼촌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라면서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내가 한 달 전부터 증거를 모아두었다.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너의 디자인도 베끼는데 다른 사람의 디자인인들 안 베끼겠니? 시시해서 그렇지 네 시어머니가 표절의 여왕이란 건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사실이야. 삼촌은 시어머니 작업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현장을 찍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삼촌을 온전히 자신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끼는 걸 삼촌이 지켜봐도 개의치 않고 작업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삼촌을 믿는다는 표현은 동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단 삼촌이 자신에게 도저히 덤빌 생각조차 못하는 자신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까지 굳이 숨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삼촌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한다는 명목으로 작업실을 드나들어도 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설치까지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남의 디자인을 야금야금 베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겁없이 다 베낀 줄은 삼촌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나름 들키지 않게 무명의 디자이너 혹은 저처럼 자체 제작 쇼핑몰을 운영하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주로 베낀 거였어요. 삼촌은 시어머니의 탈세 부분도 알고 그에 대한 자료도 빼돌려 놓았더군요. 저는 삼촌이 준 자료를 토대로 서서히 시어머니를 사회적으로 숨통을 끊어놓기 시작했어요. 우선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 그리고 자체 제작 쇼핑몰 디자이너 작품들을 베낀 증거 사진들을 SNS 등을 통해 알려나갔죠. 시어머니의 디자인 자체가 마니아들만 아는 디자이너라 뉴스 사회면에 보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생명이 끝난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이런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은 한번 신임을 잃으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시어머니 디자인을 추종하는 마니아들은 자기가 남들과는 다른 힙한 디자인, 유니크한 디자인을 입는다는 자부심 때문에 좋아하는 면이 큰데 그게 다 베낀 거였다면 자신들이 이 옷을 입는다는 자신감, 자부심, 그런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단번에 돌아설 수밖에요. 정 떨어질 수밖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매장은 바로 폐업,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도둑맞은 디자이너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죠. 디자이너들은 뒤집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난 시어머니 역시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자신이 한 일들이 발각됐냐면서요. 저는 모르는 척 태연하게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면서 능청을 떨었죠. 성질 급한 시어머니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자인 남편에게 이 사태를 막을 길이 없겠냐고 묻더군요. 남편이라고 뾰족한 답을 내진 못했어요. 돈으로 막을 방법 없을까? 얼마라도 내놓을 수 있으니 이 엄마의 명예를 지켜다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지만 남편도 이 일을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변호사의 말이 디자인을 도용한 값으로 현재 시어머니가 부유하고 있는 빌딩을 팔아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를 졌으면 어떻게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정당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표절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이 살림을 합치는 문제가 조금 미뤄지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도와주는 척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에 감동을 했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면서 고맙다. 내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적 많았지? 그건 미안하다. 하시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러고는 남편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간 거죠. 남편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왜 빈손으로 왔어? 짐은? 저는 남편의 물음에 대한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건 바로 이혼 소장과 고소장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삼촌을 사주해서 일부러 우리 쇼핑몰에 스파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진영 디자이너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내밀었죠. 그러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한 얘기를 모두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남편 집에 왔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릎을 꿇고서 저에게 사죄를 했어요. 돈도 날리고 감옥까지 가게 생겼으니까요. 민영이 네가 내 회사에서 나가고 우리 회사가 되는 일이 없었다. 대신 네 쇼핑몰은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화가 나서 그랬다. 질투가 나서 그랬어. 재산도 다 잃었다. 그런데 내가 차가운 감옥까지 가야겠니? 제발 그것만은 막아다오. 디자이너의 명예를 걸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표절은 도둑질이에요. 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디자인계의 질서를 위해선 꼭 그래야 해요. 이게 제가 디자이너로서 해야 할 일이고 내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더니 다시 시어머니는 자신의 발톱을 다시 드러냈어요. 내가 누구냐? 네 딸 할머니야. 네 남편은 내 딸 아빠라고. 그런데 꼭 이래야겠어?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한 방 날렸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녀딸인 엄마인 저에게, 아들의 아내인 저에게 그러셨어요? 남편과 화해하는 행복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당신은 저를 나락을 보낼 계획이었잖아요. 가족을 불행으로 내모는 일이 왜 당신은 되고 전 안 되는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더군요. 삼촌이 만만하다고 저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통쾌하게 한 방을 날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수아에겐 미안하지만 그래도 정직한 아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수아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저는 이 모든 걸 말하고 수아의 판단에 맡길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에 더더욱 매진할 거예요. 펄프 디자이너의 며느리가 아닌, 패션 잡지 기자인 남편의 와이프가 아닌, 오롯이 디자이너 최민영의 이름을 걸고 디자이너의 일을 다 할 거예요. 전 요즘 디자이너로서의 매일매일이 설렌답니다. 참, 저희 삼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가 삼촌을 찾아갔더군요. 삼촌이 저에게 진실을 다 말한 걸 알았으니까요. 예전처럼 삼촌을 발 아래에 놓고 말을 하더래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삼촌도 참을 이유가 없죠. 삼촌은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이제 너도 나이가 있잖니? 나이값 좀 해라. 라고요. 그리고 삼촌은 필리핀으로 떠나셨어요. 필리핀에서 패션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스카우트 당했거든요. 이렇게 그간 마음에 쌓인 얘기를 이렇게 풀어보니 기분이 나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 기분을 안고 제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제 삶도 모두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콩깍지가 씌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하는 그런 남자였죠. 남편과 제가 만난 건 교회 봉사 모임에서였는데 남편은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할 때도 방문 청소를 할 때도 연탄 나르기를 할 때도 저소득 어린이 공부방 봉사를 할 때도 항상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봉사 모임의 리더였던지라 그런 남편 모습에 반한 여자들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는 소소하게 팬들까지 생길 만큼 남편은 모임에서 우상에 가까운 존재였어요. 윤희 너무 부럽다. 오빠가 윤희한테만 자꾸 친절한 거 너희도 봤지?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부럽다 진짜. 그런 남편이 제게 호감을 보였을 때는 다들 부러워했고 그렇다 보니 어찌나 뿌듯하고 좋던지
세상을 다 가진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거기다 시모도 저희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사실 모자가 모두 유명했죠. 원체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분이라 다들 좋아하고 존경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저 역시 그들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데 자부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뭐 그 정도로 자부심까지 느끼냐고 코웃음 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실은 저에게 가족은 늘 꿈이었어요. 전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머니 손에 맡겨져 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꽃피는 봄날이 찾아왔는데요. 나중에서야 제 사정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너희 어머니가 내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도움을 줬었다.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양녀로 절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부모님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양딸이 되자 매우 기뻐하셨어요. 덕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살게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결혼을 하고 싶었고 제 가정을 갖고 싶었고 제 아이를 낳아서 꼭 화목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꿈이었죠. 요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좀 구시대적이고 촌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제 환경이 그랬고 제가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가족이 생긴 게 너무 감사했고 결혼을 하고서 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도 있었죠. 저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혹시 그런 저를 마음에 안 차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됐으니까요. 혹시 어머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씀은 안 하셔? 나 사실 좀 걱정했거든. 사실 내가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가족도 없으니 교회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어머님 입장에선 좀 당신이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 앞에선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혹시 뒤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셨나 하고. 내가 알고라도 있으면 좋잖아. 에이, 당신은 매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앞에서나 뒤에서나 항상 당신 칭찬 많이 하셔.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대로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시모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었어요. 어릴 때 피아노 배우기도 힘든 환경이었지만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신 선생님이 방과 후 수업에서 레슨을 따로 봐주시면서 배운 거였거든요. 그런 저를 시모는 늘 자랑하고 다니셨죠. 우리 며느리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 며느리 칭찬만 한다니까. 너희도 우리 며느리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시모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저를 민망하리만큼 자랑하셨고 항상 며느리가 너무 잘 들어왔다고 그래서 본인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근처에 가까이 살다 보니 같이 손 붙잡고 마트도 가고 목욕도 가고 그러면서 주변에선 다들 모녀 사이 같다는 말들도 많이 했어요. 시모는 제게 정말 좋은 분이었지만 그런 시모에게도 딱 한 가지 단점은 있었습니다. 시간은 원체 부유했는데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남겨뒀더라고요. 그런데 시부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시부는 무척 엄격하고 검소한 성격이라 시모가 눈치를 보느라 사고 싶은 것도 못 샀는데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본물 터지듯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했던 게 시가 형편이 넉넉한 걸 감안해도 사치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명품 가방, 구두, 옷 정도 사는 거면 그냥 저도 사치가 좀 심하시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의 사치는 상상을 넘어설 수준이었고
하루는 요트를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트라뇨? 갑자기 무슨 요트를 다 사셨어요? 어머님 물 무서워서 바다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시고 몸도 안 담그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 휴가 갔을 때도 물 무섭다고 가까이도 안 가셔놓고선 갑자기 무슨 요트예요, 그런 분이. 내가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요트를 탁 타고 와서 와인을 착 마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꽂혀서 샀지 뭐. 아니, 영화 보고 멋있다고 따라할 게 따로 있지. 누가 멋있다고 요트를 따라 사요, 어머니. 그리고 그거 사놓고 운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니까 작은 요트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운전하려면 자격증도 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다른 거 사시는 건 다 이해해요. 뭐 사고 싶은 거 사시고 그런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요. 근데 이건 좀 해도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대체 그 요트 타고 어디에 가실 건데요? 물도 무서워하시는 분이 대체 그걸 타고 가실 수나 있겠어요? 가긴 어딜 가.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바라만 봐도 뿌듯하고 배가 다 푸른데 뭘. 아니 그럼 그냥 가만히 모셔만 두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셨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 하시는 일, 사시는 거 보고 한마디도 말 얹은 거 없는 거 아시죠? 근데 도저히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에요. 결국 설득 끝에 시모는 요트를 어렵게 환불했지만 이후 저만 보면 흘깃거리기도 하고 점점 불편한 티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치를 멈추는 게 아니라 사치품에서도 그걸 저한테 안 들키려고 더 악착같이 숨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다 보니 답답하고 속 터지기도 했지만 그동안 못하고 산 걸 저렇게 푸나보다 하고 저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뭐 그 이후론 요트급의 말도 안 되는 사치는 없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죠. 물론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런 시모가 답답하고 좀 한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은 시모와 사이가 좀 대면대면해졌었는데 그러다 다시 시모와 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모는 드디어 손주가 생겼다고 기뻐하면서 전처럼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기 시작한 거였죠. 태수, 네가 잘해야 돼. 임신하면 얼마나 여자가 불편해지고 희생해야 할 게 많은지 모르지? 너 명심하고 내가 여기 적어놓은 수칙들 다 잘 지켜야 돼. 안 그랬다간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냐? 아유, 알았어. 말로만 해도 알아들을 걸 무슨 수치까지 적어오셨어요, 그래? 많기도 하네.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이라도 가서 사오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임마, 당연한 거지. 윤희야, 너 뭐가 먹고 싶다 하면 절대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이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니, 그럴게요. 이거 가만 보면 엄마는 내가 아니라 꼭 윤희를 딸로 두신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알았어? 남편이 장난 섞인 질투를 할 정도로 저희는 다정한 고부 사이가 됐죠. 사치 문제만 빼면 다른 건 모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시모였기 때문에 저도 시모를 좀 더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시모가 임신에 힘들어하는 제게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집으로 불러 같이 밥을 먹은 뒤 제가 시모한테 물었어요. 저 어머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그게 뭐니? 저기 어머님은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왜 잘해주냐니? 우리 며느리니까 당연히 잘해야지. 사실 저 처음엔 좀 걱정했거든요. 솔직히 태수 씨 저보다 훨씬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잣집에 이 정도 재력에 태수 씨는 눈독 들이는 사람들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고 근데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만난 것도 별말 안 하시고 저 왜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 건지 사실 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시모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더니 앨범을 꺼내와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오래된 낡은 앨범이었죠. 너 우리 태수 어릴 때 사진 제대로 본 적 없지? 우와, 이게 태수 씨예요? 너무 귀엽다. 여긴 어머님이시고 이분이 아버님이셨군요. 태수 씨랑 많이 닮았어요. 어? 근데 이 여자아이는 누구예요? 내 딸이야. 네? 딸이라고요? 시모에게 딸이 있었다니 전혀 들은 적 없던 얘기라 당황스러웠고 시모는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 못했지만 나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태수 동생이었지. 그 애를 초등학생 때 사고로 잃었다.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연애 때는 물론이고 2년 남짓 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동생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태수 그 애도 희수 얘긴 잘 안 할 거야. 우리 딸 이름이 희수였다. 그 애 잃은 게 태수한테도 보통 트라우마는 아니었으니까. 시모는 무슨 사고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굳이 저도 더 묻진 않았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꼬치꼬치 캐묻기는 좀 그러니까요. 우리 희수 보내놓고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딸 앞세운 엄마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무슨 낯짝으로 살겠니. 그냥 딱 죽고 싶은 심정뿐이더라. 그래서 한 몇 년을 그냥 넋을 놓고 지냈어. 아무 의욕도 없었고 아무런 삶의 의지도 없더라. 그렇게 한참을 힘들어하고 방황을 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의 의미가 모두 그분에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된 이후로는 차츰 삶의 의욕도 다시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시모 말을 듣다 보니 시모가 왜 그렇게 사치품에 목을 매는지 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종교를 갖고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헛헛함이 시모에겐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 자식 잃은 공허함은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를 달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거를 알고 나니까 시모가 참 안타까워졌죠. 사실 처음 교회에서 윤이 너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우리 희수가 살아있었다면, 살아서 이만큼 컸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상상했던 모습이 윤이 너한테 있는 거야. 게다가 나이도 우리 희수랑 똑같았지. 희수가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 같았을 텐데 저렇게 밝게 빛나고 마음껏 웃고 피아노도 배우고 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더구나. 그래서 자꾸 네가 눈에 밟혔던 것 같다. 넌 몰랐겠지만 사실은 내가 태수보다 널 먼저 찍었다. 너 몰랐지? 어머님이요? 정말요? 저 친구 어떠냐고. 내가 보기엔 아주 참하고 예쁘고 괜찮은 아가씨 같은데 그랬더니 보는 눈이 똑같나 봐. 태수도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더구나. 그렇게 둘이 좋아 잘 지내다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았겠니. 우리 이수랑 똑 닮아 예쁜 날 보면서 난 우리 딸한테 못해준 것들 다 해주는 기분으로 살아. 내가 자식을 먼저 앞세워보니 말이다, 윤희야.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구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잃어본 사람한테 다른 뭐가 중요하겠니? 네가 가족이 없든 가진 게 없든 그런 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네가 마냥 내 딸 같고 마냥 예쁘고 그래. 아마 너도 우리 손주 태어나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며 눈물까지 보이는 시모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죠. 시모에게 그 말을 듣고 와 저는 밤에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희수 어떤 동생이었어? 나랑 동갑이었다고 하던데 사이 좋았어? 동생한테 잘해줬었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전에 본 적 없는 싸늘한 얼굴을 하는 거예요. 희수에게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여보. 엄마한테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듣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 내 동생 얘기 꺼내지 말라고. 알겠어? 알았어. 미안해, 여보. 다신 말 안 할게. 사실 그땐 너무 놀랐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사려 깊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그 기억이 너무 아픈 상처일 수도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헤집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괜히 죄책감도 들었죠. 어머님, 태수 씨는 동생 얘기가 아직 힘든 것 같더라고요. 괜히 얘기 꺼냈나 봐요. 아직 그 애한테는 상처는 아무 일이라 그런 모양이다. 언젠가 편하게 얘기할 날이 있겠지. 저 아가씨 그 일이라도 챙기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사고였지. 사실 그때 그 사고가 태수한테 아직 트라우마로 남을 만도 한 게 동생이랑 둘이 남겨두고 내가 외출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직도 태수는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 일로 많이 힘들어했었다. 그러니 너도 더는 묻지 말어. 언젠가 본인이 얘기해주는 날이 오겠지. 그 얘기를 들으니 더는 캐묻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잘하지 않던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대체 집에까지는 어떻게 온 건지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경비원 아저씨께서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까지 오셨더라고요. 사장님이 약주를 좀 많이 하셨네. 안방까지 모셔다 드리긴 그렇고 일단 소파에 먼저 눕혀두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사실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평소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만취한 모습은 처음 봐서 저도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근데 이 남자 술 취하니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소파에서 쿨쿨거리며 자던 남편은 술이 살짝 깼는지 일어났고 전 정신이 좀 드냐고 남편을 부축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지퍼를 내리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냥 거실 맨 바닥에. 여보, 미쳤어? 뭐하는 짓이야? 전 기겁을 하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소변을 보고 난 남편은 그때부터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며 물건을 던져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꽃병이 제 팔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와,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전 무서워서 남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쫓아와서는 문을 쿵쿵 두드려대면서 육지거리를 하면서 문을 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야! 문 열어! 안 열어? 이게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시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만삭에 가까울 때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 문이 열리면 어쩌나 나 진짜 끝장이다 싶어서 만삭의 몸으로 서랍으로 옮겨와 문 앞에 막았고 그 안에서 덜덜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필 또 급하게 피해 들어오느라 휴대폰도 가져오지 못해서 신고를 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안에서 떨다가 어느 순간 소리 질러대던 게 잠잠해지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조심스레 서랍을 치우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문 앞에서 뻗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남은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태평하게 드르렁 코까지 굴더라니까요. 전 혹시 남편이 다시 깨면 큰일이다 싶어 휴대폰을 급히 가져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서는 어리둥절한 눈치더군요. 남편이 집어던졌던 물건들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안 꼴이 대체 왜 이래? 집안 꼴이 왜 이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왜 그래? 설마 이거 내가 이런 거야? 기가 막혀. 어떻게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당신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많이 놀랐지? 당신 술버릇이 대체 그게 뭐야? 아니, 그게 대체 술버릇을 핑계로 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어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 그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심지어 우리 뱃속에 아이까지 위험할 뻔했다고. 어떻게 술 취했다고 그렇게까지 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나 솔직히 이제 당신 못 믿겠어.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는 제게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어제는 내가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진짜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어제 당신 그런 모습 다 봐버렸는데 앞으로 내가 대체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겠어. 술 취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는 당신인데 앞으로 술 또 먹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아니야. 나 술 잘 마시지도 않지만 전에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 실은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 전 죽은 내 동생 얘기했었잖아.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거든. 그때 그 기억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살아나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한참 동안 안 하던 술도 마시고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여보, 이따 산부인과 가서 검진도 같이 받자.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내가 뭐든 다 할게. 상담도 받고 다 할게. 일단 당신은 안정부터 취해. 조금 이따 같이 병원 가보자. 내가 이것만 얼른 치울게. 그동안 조금만 앉아있어. 남편은 저더러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지만 그게 옳은 일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들은 게 있잖아요. 폭력적인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귀에 닳도록 들어왔고 과연 남편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어제 그 악몽 같았던 일들을 다 잊고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시모를 찾아갔어요. 제겐 친정이 없으니 시모에게라도 가서 다 얘기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 태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아들을 모르겠니?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썽을 일으킨 적도 없고 술 취했다고 흐트러진 적도 없는 아인데 아마 그의 말이 맞을 거다. 네가 트라우마를 건드려 놨으니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네가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어머니, 어제 어머님이 그 현장을 못 보셔서 그래요. 집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함부로 욕을 하고 정말 평소에 태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그래, 알겠다. 네 말은 믿으마.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 하나로 이혼을 할 생각이야? 애도 곧 태어날 텐데 정말 이혼까지 결심하는 거니? 네? 아니요, 꼭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자식도 곧 태어나는 마당에 그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니? 가정을 지켜야 하는 엄마가. 만약에 태수가 한 번 더 그런 짓을 하면 꼭 나를 불러라. 그때 내가 감아. 그러니까 일단은 태수 말을 믿어보기로 하자. 나도 내 아들을 아니까 걔가 다시 그런 짓 할 아이는 아니라고 장담을 한다.
시모는 생각보다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사실 저도 그렇다고 당장 이혼까지 결심할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또 한 번만 그래봐라. 절대 안 넘어간다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더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또 술에 만취해 들어온 남편이 다시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 야! 술상 차려와, 술상! 옆에 내가 말이야. 남편이 술을 먹고 왔으면 안주를 봐야 할 거 아니야? 너 똑같은 반찬 차려오면 작살날 줄 알아? 이번엔 술상을 봐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허공에 대고 발길질까지 해대더군요. 허공에 대고 하는 발길질이었지만 제겐 마치 저에게 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만삭의 임산부였으니 몇 배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여보, 나 장 봐올게. 당신 차려줄 게 없네? 금방 장 봐서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알았지? 빨리 갔다 와! 겁을 먹은 저는 장 보러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얼른 도망을 나왔고 시모에게 허겁지겁 연락을 했습니다. 만취한 남편은 사리 분별이 안 되는지 한밤중에 장 보러 나간다는 제 변명을 믿더군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서 코를 드르렁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니, 애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넌 무슨 난리를 피운다고 그러니? 네가 또 오해를 한 거 아니야? 어머님, 오해라뇨. 제가 그 상황을 무슨 오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잠만 자고 있었으면 어머니께 연락을 왜 했겠어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러다 또 일어나서 무슨 난리를 피울지 몰라요. 방에 들어가 계셔보세요. 분명 좀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망나니 짓을 해댈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무슨 망나니 짓을 한다고 그러는지 참. 그렇게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 기다렸고 제가 부스럭 소리를 내자 남편은 잠에서 다시 깨더군요. 그렇게 깨어난 남편은 언제 잠들었었냐는 듯 다시 미친놈처럼 지랄을 해대기 시작했죠. 어디 갔다 이제 와서 굼뜨게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어머니! 방에 있던 시모는 제 고함 소리를 듣고는 거실로 달려나왔고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해대는 남편을 딱 발견하고 말았죠. 시모는 그 자리에서 개망나니 아들을 향해 뺨을 있는 힘껏 후려 갈기더군요. 남편은 물론 저조차 당황스러울 만큼 세게 뺨을 후려 갈기고 나니 남편도 좀 정신이 드는 듯 하더라고요.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이놈이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네 말을 다 안 믿었구나. 오해라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 애가 그런 짓까지 할 놈은 아니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사과하마. 내가 이놈이 이렇게 구는 걸 다 확인한 마당에 이런 놈하고 널 어떻게 한 공간에 두겠니? 일단 나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안전한 곳으로 몸 피해 있어라. 내가 네 말 믿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윤희야. 시모는 제게 사과하며 저를 대피시켰고 저는 일단 불이 나게 도망부터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챙겨 택시를 잡아타고 우선 친정인 양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 난리통에 대체 무슨 일인지 경황이 없는 데다 양부모님께 가서는 대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어 막막하던 와중에 택시 안에서 휴대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알람은 다름 아닌 홈캠 알람이었어요.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다 보니 제가 시험 삼아 베이비 홈캠을 주문했었고 마침 오늘 홈캠이 와 설치를 해둔 터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편 때문에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설치를 해둔 것 자체도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알람이 온 걸 보고도 이게 뭐지? 순간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 뒤늦게 깨닫고 어플을 열어본 순간 홈캠에 녹화되어 있는 충격적인 시모와 남편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할 말을 모두 잃게 만드는 대화였죠. 엄마, 연기 좀 잘하시던데? 아직까지 뺨이 욱신욱신하네.
우리 엄마 막장 드라마 나가셔도 되겠어. 많이 아팠지 우리 아들? 그래도 이렇게 한 방에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나아. 애매하게 때렸다가는 걔도 눈치채고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니까. 맞아, 잘했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막막했을 거야. 그래, 이 엄마가 누구니? 그리고 너 걔한테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발로 차거나 그런 건 안 한 거 맞지? 그런 거 했다가는 이혼하면서 재산 죄다 뺏기고 오히려 손해만 본다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일렀는데. 엄마, 내가 아무리 술 취해도 누구 때린 적은 없어. 내가 주사는 좀 있지만 사람을 직접 친 적은 없잖아. 아무튼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저 여자랑 계속 지옥에서 살 뻔했어. 알고 보니 시모와 남편은 서로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시모는 저한테는 마냥 좋은 시어머니인 척, 착한 척, 천사표로 가증스러운 연기를 해대고 있었고, 사실은 남편이 주사가 있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 일을 꾸민 거였죠. 근데 이쯤 되면 윤희 걔도 이혼하자고 하겠지? 괜히 우리 집 재산 노리면서 참고 버틸까봐 걱정이네. 이런 일까지 당하고도 계속 살자 그러는 등신이 어딨니? 그리고 내가 밑밥 잘 깔아놨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처음엔 나도 한번 일부러 이혼을 말리는 뉘앙스로 말을 해놨거든. 근데 네 실체를 보고 난 친엄마까지 나서서 말린다. 이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 그럼 그냥 위조를 약간 떼주고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야. 어차피 너희 아빠가 유산 남겨둔 게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 위자료 몇 푼으로 때우는 게 훨씬 낫다. 너 며느리한테 재산 다 뺏기고 싶어? 재산만 뺏기면 망정이지. 더한 짓도 할래잖니. 아, 맞아 엄마.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내 인생 흔들리느니 차라리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쉽게 처리하는 게 맞지. 역시 엄마가 현명하네. 뭣도 가진 게 없는 애가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눈에 불을 켰겠어. 그러다 애까지 가졌으니 이제 이 집안 거 다 지 거다 생각하고 욕심을 부려댈 텐데 그걸 어떻게 봐 내가? 이게 다 네가 처신을 제대로 못한 탓이야. 내가 그렇게 애 안 갖게 하도록 얼마나 조심하라고 일렀건만. 아휴, 애는 좀 더 늦게 가져도 된다고 했잖아. 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년이 낳은 자식한테까지 우리 집 재산이 가잖니. 그럼 그 점을 이용해서 너를 더 휘두르려고 들 텐데. 아유, 아까워라 내 재산. 시모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마음에 든 것도 아니었었던 모양이에요. 시부가 남기고 간 재산을 저와 나눠야 하는 것도 고가운데 곧 태어날 손주한테까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이 확 돌았던 거죠. 애초에 아이 가진 걸 기뻐하는 척한 것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가뜩이나 사치스러운 시모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시모야 그렇다 치고 남편은 자기 자식까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왜 그런 일까지 벌인 건지. 남편이 왜 저랑 같이 사는 걸 지옥으로 생각하는지, 또 왜 나중에 저한테 뒤통수 맞을 걸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됐을 뿐더러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앞에서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굴고 저런 생각을 품고 어머니와 작당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둘이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홍캠의 존재였던 거죠. 남편과 시모는 제가 홍캠을 달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원래 남편은 집안의 대소사들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맡겼는데다가 30일 무료 반품 서비스 제품이라 시험 삼아 써보고 별로다 싶으면 다시 반품하고 괜찮아서 계속 쓸 것 같으면 남편한테 홍캠을 달았다고 그때 말할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와 남편은 자기들의 모든 대화가 홍캠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집으로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시모는 자기 집으로 갔는지 이미 가고 없고 남편 놈은 술에 깨서 멀쩡하게 있더군요. 여보? 왜? 술 다 깨서 다시 연기하려니까 민망해? 다시 온 거야? 왜? 내가 다시 온 게 겁나니? 혹시 너랑 이혼 안 할까봐 겁나?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여기 다 녹화된 너랑 네 엄마가 나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거실에 설치해뒀던 홈캠을 들고 오자 남편 놈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걸 뺏으려고 들더군요. 야, 이거 내놔. 너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우리 애 태어나면 봐야 하니까 설치해둔 홈캠이지. 내놔. 안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야! 제가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자 몸싸움까지 하려고 덤벼들었고 저는 그런 남편놈에게서 홈캠을 악착같이 사수했죠. 야, 너 그거 그렇게 악착같이 갖고 있어봐라. 그래봤자 그게 뭐 증거라도 될 줄 알아? 야, 그런 거 어차피 다 불법 녹화야. 불법 녹화로 얻은 영상은 어차피 증거로 채택조차 안 된다고. 네가 아무리 그거 지켜봤자 법정 가지? 그거 그냥 쓰레기 조각이야. 뭘 알고나 해. 아, 이걸 진짜. 그 손 가만 안 내려놔? 남편놈이 손을 올리려는 찰나 문 밖에 계시던 친정 부모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놈 친정아버지의 무시무시한 눈총을 받자 허겁지겁 손을 내리더군요. 내가 나 하나 무너뜨리라고 작정한 너랑 네 엄마 만나러 오면서 뭐 혼자 왔을까 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일단 목적지인 친정으로 가 다급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격렬하게 분노하셨어요. 발이 넓고 인망이 높은 저희 아버지는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도 당장 도우러 와줄 친구도 한 트럭이었습니다. 저한테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는 바로 형사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이 홈캠으로 제 남편을 작살낼 수 있는지 이미 물어본 후였습니다.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간 뒤 양아버지가 형사 친구와 대화를 끝내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죠. 저는 양부모님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살짝 문을 열어놓았었습니다. 자네가 법을 그렇게 잘 알아? 형사인 내 친구보다 더 잘 아나? 자네가 우리 딸한테 한 짓 듣고 바로 형사인 친구한테 이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지 바로 물어봤지. 산세월이 얼만데 그 정도도 내가 생각 못했을 것 같은가? 이 홈캠이 증거가 안 된다. 뭘 알고나 말해. 불법 녹화를 하려는 목적을 갖고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아기가 곧 태어날 집에 홈캠을 달려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 갓난 아기가 있는 집에서 홈캠 달아놓은 집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럼 그것도 불법 녹화인가? 그리고 그 화면에 당신네 모자만 찍혔어? 여기 우리 딸도 번듯이 다 찍혀있다고. 그러니 불법 영상이 아니지? 그래, 당신이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없어. 우린 이 증거를 경찰한테 꼭 제출할 거니까. 저는 남편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듯 홈캠 녹음본을 틀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난 억울해. 네가 먼저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보고 결혼한 거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나쁜 맘 품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도 없다고. 내가 무슨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돈 보고 결혼했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아. 재산 흥청망청 쓰면서 사치 부리며 살겠지. 당신 어머니처럼. 거짓말하지 마. 다 증거 있어. 사진까지 받았다고. 남편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친구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 사진이 뭐? 이게 왜 내가 돈 보고 결혼했단 증거야? 당신 남자 있잖아. 그리고 이 남자랑 한통속이 돼서 우리 집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증거가 있는데 발뺌할 셈이야? 이미 조사 다 끝냈어. 우리 엄마가 다 말해줬다고. 알고 보니 남편은 시모가 준 사진을 보고 제가 바람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친구를 남자로 착각한 거죠. 친구 현정이는 무명 연극배우였는데 그때 맡은 역할이 모종의 사정으로 평생을 남자인 척하며 살아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현정이는 남자 같은 복장이 무척 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현정이는 여고 시절에 바지를 입고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학생으로 착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무명이긴 하지만 연기에 진심인 친구는 역할을 할 때마다 강하게 몰입하는 편이었는데요. 일부러 그 연극을 할 동안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정이가 공연이 끝나고 바로 만난 거라 무대 분장도 들어가 있어서 더더욱 남자 같았거든요. 현정이는 한창 연극으로 바쁜 시기에는 가끔 이렇게 무대 복장 그대로 저를 보러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극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복장을 입고 연기하니 무대 의상을 굳이 갈아입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저는 증거로 SNS에 올라온 커튼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랑 만났을 때와 똑같은 복장으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어? 현정이 남장 여자 역할한다고. 당신 현정이 본 적도 있지 않아? 당신 친구가 한둘이야?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흘려들었지. 그리고 현정 씨 본 게 한참 전 아니야. 몇 년 전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남자처럼 하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남자처럼 생겼냐? 남편은 제가 바람핀다는 사실에 눈이 돌아가 버려서 시모가 얘기해 준 걸 싹 다 믿어버린 겁니다. 시모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우리 둘이서 한 이야기도 전해줬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시댁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버릴 무시무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내용을 말했는데 진짜 사설 탐정이 저희 대화를 들었다면 더더욱 바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현정이는 얼굴만 남상이지 목소리는 천상 여자거든요. 제가 봤을 땐 시모가 일부러 제 약점을 캐내려고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건 맞는데 건덕지를 못 건지니 일부러 사실을 조작하여 남편이 저를 오해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사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바로 저한테 가서 따질 생각이었지만 어머니의 제지로 일을 꾸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스스로 이혼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우리가 가져온 증거로 선빵 날려서 저것들을 감옥 보내자. 저런 애들은 자신의 계획이 먼저 폭로당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실제로도 쟤네들은 만약 자기들 계획이 들키게 되면 너한테 무시무시한 짓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 일단은 안전을 위해 상대방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라면서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나만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버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 났고 당신이 나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 자기 결심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시모를 불러서 의절하겠다고 말했죠. 엄마, 왜 거짓말했어? 그렇게 재산이 욕심났어? 내가 언제 엄마 하자는 일 막은 적 있어? 아니, 너는 전혀 말을 믿니? 엄마 말보다 여자 말이 먼저인 게야? 그럼 증거를 보여줘. 엄마, 사진까지 가져올 정도였으면서 왜 두 사람의 대화는 녹음하지 않았어? 확실하게 그런 대화를 했다면 증거도 있어야 하지 않아? 내가 오늘 밤 알게 된 건 아내가 외도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팔짱 끼고 다정하게 걷던 상대가 남자도 아니었단 사실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대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시무는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길길이 발악을 하다가 결국 코너에 몰리다 시인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니? 재산은 며느리랑 손주한테도 나눠야 한다는 데다가 심지어 며느리는 나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게 막는데 평생을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제 좀 편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니? 너도 나처럼 살아보면 그렇게 될 거야. 엄마, 실망이에요. 집사람은 그렇다 쳐도 손주한테 가는 것까지 아까울 정도야? 난 엄마가 내 몫의 재산도 잘 관리해주겠다고 해주셔서 믿고 맡긴 거였는데 엄마가 사지 심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항상 날 먼저 생각해주니 내 재산은 절대 손대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 내 판단이 잘못됐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돈에 미쳐서 가족도 안 보는 사람이 무슨 엄마라고. 남편은 그날로 어머니와 의절했습니다. 열받은 남편은 본인 몫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주지 않고 버티려고 했습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까지 걸었죠. 저는 이것들이 개싸움을 말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와서 빌고 주사가 있는 자신의 습관을 고칠 거라면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절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란 참 모를 일이죠. 그날도 저는 애원하며 찾아온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어떤 차가 저에게 돌진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재빨리 뛰어와 저를 감싸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치인 차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거였죠. 남편은 의식을 잃고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펑펑 울며 제발 깨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딴 짓을 한 남자인데 구해줬다고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남편은 다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당신은 괜찮냐는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지내다가 집에 온 상태였는데요. 애 낳고 나서 사고 때문에 몸이 성치 않을 텐데 혹시라도 잘못되었을까 안절부절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이혼소송 건 것을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를 많이 사랑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바보 같다고 욕하실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 제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저 답답한 여자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을 해보신 분들 중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운 놈은 떡 하나 준다고 끌어안고 사는 심정 말이에요. 확 이혼하고 싶다가도 그래도 나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참아봐야지. 이런 마음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고 결국 남편과 다시 합쳤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의 소송에 승소를 해서 받아야 하는 몫을 챙겼고 저에게 심한 주사를 고치겠다고 치료받겠다고 한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 뒤로는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태어난 아기와 저를 위해 정직하게 살 거라고 다시 또 주사를 부리면 모든 재산을 주고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어요. 이렇게 저는 다시 남편과의 사이를 봉합했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뒤에 시모는 여전히 과할 정도로 사치스럽게 생활했습니다. 쓸 줄만 알지 돈을 어떻게 불리고 재산을 유지하는지 1도 몰랐던 시모는 결국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저희에게 찾아와서 생활비라도 도와달라고 애원했죠.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줘. 많은 돈은 필요 없어. 이번 달 밀린 대출 갚을 돈이라도 아니 생활비라도 100만 원만.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머님이 우리 가족에게 접근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고 또 시모가 온다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시모와 이렇게 된 게 씁쓸하기도 하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봐야 소용없겠죠.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